안녕하세요. 라디오처럼 듣는 세계적인 운동 정보입니다. 운동 정보가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혼란스러웠던 경험 우리 다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정말 그렇죠. 오늘 그래서 이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딱 핵심에 집중하는 법, 그 최소한의 법칙에 대해 아주 명쾌하게 알아볼 겁니다. 오, 최소한의 법칙이요. 특히 이 정보 과잉이 우리한테 미치는 의외의 영향, 그리고 이걸 극복할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비결, 이거 똑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 진짜 놓치지 마세요. 네, 그야말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운동을 처음 시작하거나 이제 막 재미를 붙이려는 우리에게는 이 많은 정보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뭐랄까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지거나 시작 자체를 망설이게 만드는 그런 장벽이 되기도 하죠. 맞아요. 저도 유튜브나 SNS 보면 가장 효과적인 운동, 뭐 단기간에 살 빼는 최고의 식단, 이런 거 찾느라 시간을 보낼 때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정작 제일 중요한 꾸준함을 놓치게 되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게 선택지가 너무 많다는 게 때로는 그냥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정장애를 유발하거든요. 결정장애. 네네. 이것저것 다른 방법들을 조금씩 시도하다 보면 쉽게 지치고 뚜렷한 몸의 변화를 느끼기도 전에 결국 운동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으로 이어지기 쉽죠. 심리적인 부담감도 진짜 무시 못할 것 같아요. 완벽하게 해야 한다. 저 사람처럼 해야 하는데 이런 압박감이나 혹시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네. 정보가 많을수록 자꾸 비교하게 되고 결국 내적인 동기, 그러니까 스스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약해질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 수준에 맞지 않는 너무 복잡하거나 강도 높은 프로그램을 그냥 무작정 따라하게 만들기도 해요. 그럼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부상 위험이 커지거나 아니면 몸이 회복할 시간을 못 갖고 과도하게 운동하는 상태에 있잖아요. 오버트레이닝. 오버트레이닝. 네. 네, 거기에 빠질 수도 있고요. 이거는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긴 유행하는 운동법이나 챌린지 같은 거 따라하다 보면 이것저것 시도만 하다가 한 가지 방식에 몸이 적응하고 발전할 시간을 주지 못하는 일관성 부족 문제도 생기겠군요. 맞습니다. 최적의 루틴을 찾아 헤매느라 정작 중요한 지속성을 잃는 셈이죠. 지속성. 네. 게다가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혹시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끊임없이 의심하고 분석하느라 정신적인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게 되면 이게 분석마비 상태라고 하는데요. 분석마비요? 네. 이렇게 되면 운동 자체가 즐거움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되고 결국 흥미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정보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운동을 꾸준히 하기 어려워지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네요. 그럼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방향을 잡고 나아가야 할까요? 여기서 제시되는 효과적인 해결책이 바로 최소한의 법칙입니다. 드디어 나왔네요. 최소한의 법칙. 네. 이게 일종의 피트니스 미니멀리즘이라고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피트니스 미니멀리즘.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핵심은 불필요한 정보랑 복잡한 과정을 과감히 덜어내고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소수의 원칙에 집중하는 그런 접근 방식이에요. 넘쳐나는 정보들을 다 따라하려고 애쓰기보다 그냥 본질에 집중하자는 거군요. 복잡한 루틴보다는 단순하지만 핵심적인 원칙을 꾸준히 지키는 게 장기적으로 더 효과적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이게 마치 어질러진 방을 정리하면 정말 필요한 물건들이 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우리의 피트니스 접근법을 단순화하면 가장 큰 효과를 내는 핵심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단순함의 힘입니다. 단순함의 힘. 네. 예를 들어서 막 수십 가지 새로운 운동 동작을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스쿼트,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 같은 기본적인 복합 관절 운동 몇 가지 있잖아요. 네, 기본 운동들. 네, 그런 것들에 올바른 자세로 꾸준히 수행하면서 점진적으로 무게나 횟수를 늘려나가는 것, 점진적 과부하 원칙. 이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법칙이라는 게 단순히 적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가장 큰 결과를 가져오는 검증된 소수의 핵심 활동들.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신 꾸준한 복합 관절 운동, 점진적 과부하, 그리고 충분한 단백질 섭취나 휴식 같은 기본 원칙들을 찾아서 꾸준히 실천하자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네, 이 접근법은 정보 과잉으로 인한 결정장애나 군성마비를 줄여주고요. 우리가 꾸준함을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꾸준함, 역시 중요하네요. 그렇죠.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기본에 충실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훨씬 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죠. 복잡한 정보 속에서 길을 잃기보다는 우리에게 가장 효과적인 몇 가지 원칙에 집중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부의 홍수 속에서 막 허우적대기보다 나에게 맞는 핵심 원칙 몇 가지를 딱 정해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 이게 바로 혼란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고 장기적으로 운동 목표를 달성하는 비결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복잡함 속에서 핵심을 꿰뚫어보고 그 핵심을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목표에 도달하는 것. 이게 최소한의 법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거죠.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불안해하기보다 우리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원칙에 집중해서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혼란을 줄이고 자신감 있게 우리의 운동 여정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열심히 운동하는데 근육이 생각만큼 자라지 않아서 좀 답답하신가요? 혹은 뭐랄까 너무 정보가 많아서 뭘 따라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도 있고요. 네, 맞아요. 근데 근육 성장의 핵심 원리는 의외로 되게 간단합니다. 아, 정말요? 네, 복잡한 이론들 말고요. 정말 딱 필요한 그 최소한의 법칙 몇 가지만 알면 돼요. 오, 최소한의 법칙이요? 그거 좋네요. 불필요한 건 좀 덜어내고 효과를 딱 끌어올리는 거. 그렇죠. 일단 근육이 어떻게 크는지 그 기본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흔히 운동할 때 막 근육이 부풀어 오르니까 그때 큰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요. 운동 끝나고 쉴 때 큽니다. 아, 쉴 때요? 운동 중이 아니라? 네. 운동은 근육한테 야, 너 커야 해 하고 이렇게 자극을 주는 거고요. 진짜 성장은 몸이 쉬면서 그 자극에 적응할 때 일어나요. 이걸 저희가 SRA 주기, 그러니까 자극, 회복, 적응, 주기라고 부르거든요. 모든 근육 성장 이야기의 기본이에요, 이게. 와, SRA 주기, 회복이 핵심이군요. 그럼 그 성장 자극을 계속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첫 번째 법칙이겠네요. 네, 바로 점진적 과부하입니다. 근육 성장의 엔진 같은 거죠. 우리 근육이 꽤 똑똑해서 같은 자극에는 금방 익숙해져요. 아, 적응해버리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크려면 근육이 받는 자극, 그러니까 뭐 무게라든지 횟수, 세트수 같은 부하가 점진적으로 조금씩 강해져야만 해요. 점진적 과부하. 말은 진짜 많이 들었는데 막상 하려면 점진적이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 좀 애매할 때가 있어요. 아주 잦은 발전이라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뭐 벤치프레스 50kg으로 8번 겨우 했다. 그러면 다음번엔 9번을 시도해보는 거죠. 아니면 무게를 아주 살짝 뭐 52.5kg으로 올려서 다시 8번을 목표로 하거나요. 아하, 아주 조금이라도 더 힘들게? 네, 중요한 건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더 강한 자극을 주려는 그 시도 자체. 그리고 그걸 기록하는 습관이에요. 기록이요? 네, 기록 안 하면 내가 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제자리 걸음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하긴 그렇겠네요. 엔진이 점진적 과부하만 있다고 차가 가는 건 아니잖아요. 연료도 있어야 하고 뭐 방향 조절도 해야 하고. 그럼 운동량이 그런 역할인가요? 훈련 볼륨? 정확해요. 그게 두 번째 법칙. 훈련 볼륨을 이해하는 겁니다.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또 너무 많아도 탈라니까요. 운동 과학에서는 이 볼륨을 보통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요. 근육 성장을 겨우 시작시키는 최소한의 운동량, MEV라고 하고요. 또 성장을 가장 효과적으로 끌어내는 최적의 운동량, MAV.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몸이 회복할 수 있는 최대 한계 운동량, MRV가 있어요. MEV, MAV, MRV. 아, 용어가 조금 어렵네요. 그러니까 너무 적지도 많지도 않게 딱 나한테 맞는 운동량을 찾아야 한다 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핵심은 나만의 최적점을 찾는 거예요. 여정이죠. 처음 시작하는 분이라면 당연히 MEV, 최소 효과 볼륨부터 시작하는 게 안전하고 좋아요. 예를 들면 어느 정도일까요? 주 2, 3회 운동하면서 각 근육 부위마다 정말 좀 힘든 세트 있잖아요. 그걸 한 2, 3세트 정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몸 상태를 체크해야 해요. 회복은 잘 되는지, 힘은 좀 느는 것 같은지, 아니면 너무 피곤하진 않은지. 만약에 운동을 했는데 성장이 좀 더딘 것 같으면 무조건 운동량을 늘리는 게 답은 아니겠네요. 그렇죠. 일단 회복이 잘 되고 있다는 전제하에 점진적으로 아주 조금씩 세트 수를 늘려볼 수는 있어요.
근데 무작정 많이 하는 건 진짜 안 좋아요. 특히 그 MRV, 회복 가능한 최대치 있잖아요. 그건 절대 계속 유지할 목표가 아니에요. 아, 한계치니까. 근데 그걸 계속 넘어서면 오버트레이닝이 와서 오히려 근육 성장이 멈추거나 심지어 줄어들 수도 있어요. 연료 없는데 엑셀 계속 밟는 거랑 똑같죠. 결국 또 처음 이야기했던 자극, 회복, 적응, SRA 주기를 잘 관리하는 게 다시 중요해지네요. 이게 세 번째 법칙인가요? 맞습니다. 훈련으로 자극, 스티뮬러스 주고 충분히 쉬면서 회복, 리커버리, 그 결과로 근육이 성장, 어댑테이션 하는 이 순환을 잘 지켜야 해요. 같은 근육 부위는 최소 24시간, 근데 보통은 한 48시간 정도 쉬어주는 게 좋다고들 하죠. 48시간이요? 이틀이네요. 네. 그리고 잠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 7시간 이상 푹 자는 게 근육 회복이랑 성장에 필요한 호르몬 분비에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의외로 일상 스트레스도 회복 능력에 영향을 꽤 줘요. 아, 스트레스까지? 듣고 보니까 SRA 주기는 진짜 사람마다 또 그날그날 컨디션 따라 계속 달라지겠네요. 뭐 근육통이 얼마나 심한지, 밤 운동 때 힘이 좀 나는지 이런 몸 신호를 잘 봐야겠네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법칙인 훈련 빈도도 결국 SRA 주기랑 관련이 깊어요. 어떤 근육은 회복이 좀 빠르고 어떤 근육은 좀 더 걸릴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보통 초보자분들은 뭐 주 2, 3회 전신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주 3, 4회 정도로 분할 운동, 상체, 하체 나누거나 뭐 부위별로 나누거나 이게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야 자극이랑 회복 시간을 좀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겠군요. 그렇죠. 대부분의 주요 근육들에 대해서요. 초보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있다면 혹시 너무 의욕이 넘쳐서 처음부터 너무 자주, 너무 많이 하려는 거 아닐까요? 아, 정확해요. 특히 운동 처음 시작하면 초보자 효과라고 해서 비교적 쉽게 힘도 늘고 몸도 변하는 게 보이거든요. 네네, 그때 막 신나죠. 그쵸. 근데 그때 너무 무리해서 막 MRV 가까이 운동해버리면 부상 위험만 높아지고 금방 지쳐요. 지속하기가 어렵죠. 안전하고 꾸준하게 성장하려면 MEV, 그러니까 최소 효과 볼륨에서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는 거 봐가면서 점진적으로 빈도랑 볼륨을 늘려가는 게 현명합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근육 성장의 엔진인 점진적 과부하를 꾸준히 해야 하고 동시에 SRA 주기랑 훈련 볼륨이라는 조향 장치랑 연료 게이지를 잘 보면서 내 몸 상태에 맞게 강도, 양, 휴식을 조절하는 것. 이게 바로 복잡한 것 빼고 딱 핵심만 남긴 근육 성장 전략이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이 원칙들이 근육 성장의 거의 뭐 보편적인 기둥 같은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면요. 생각해 볼 지점이 있어요. 어떤 거죠? 바로 우리 각자가 가진 고유한 유전적인 특징이나 지금 뭘 먹고 있는지 같은 영양 상태가 이 보편적인 원리들이랑 만나서 어떻게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까 하는 점이죠. 결국 최적의 근육 성장은 이런 일반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자기 몸의 반응을 계속 관찰하고 조절해 나가는 뭐랄까 끊임없는 탐구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힘들게 뺀 살 말이에요. 도대체 왜 이렇게 쉽게 돌아오는 걸까요? 허탈하죠. 네, 혹시 우리 몸이 에너지를 막 아끼려고 그 절약 모드로 확 바뀌는 거 경험해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아, 있어. 사실 너무 극단적인 방법은 오히려 목표 달성을 좀 방해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잠깐 확 빼는 거 말고요. 평생 쭉 갈 수 있는 체지방 관리, 이 최소한의 법칙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네, 핵심이죠. 장기적인 건강. 그렇죠. 체지방 줄이려면 결국엔 뭐 먹는 칼로리보다 더 많이 써야 한다는 거. 이 에너지 균형이 기본이잖아요. 네, 기본 원리죠. 근데 많은 분들이 빨리 빼고 싶으니까 하루에 막 1000칼로리도 안 드시고. 어우. 네, 급한 마음에. 네. 근데 왜 전문가들은 굳이 한 300에서 500칼로리 이 정도만 좀 적당히 줄이라고 하는 걸까요? 좀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그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바로 지속 가능성 때문입니다. 네. 지속 가능성. 그렇죠. 뭐 예를 들어 특정 음식만 고집하거나 탄수화물 확 끊어버리거나 이런 극단적인 방법은요, 금방 지쳐요. 오래 못 가죠. 하긴 뭐 맨날 닭가슴살만 먹을 순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런 걸 자꾸 반복하면 결국에는 요요 현상으로 돌아오기 쉽다는 거예요. 아, 요요.
지긋지긋하죠. 네, 그리고 애써 만든 근육이 막 빠지거나 기초 대사량 자체가 뚝 떨어질 수도 있고요. 이게 왜냐면 우리 몸은 생존 본능 같은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에너지 골극이 갑자기 확 줄면 이거 비상사태인가? 하면서 에너지를 아끼는 그 말씀하신 절약 모드로 몸이 바뀔 수가 있어요. 아, 똑똑하네요, 몸이. 똑똑하죠. 생존해야 하니까. 그리고 막 심리적으로 압박감 느끼고 스트레스 받으면 코르티졸 호르몬 늘어나는 것도 무시 못하고요. 네네, 스트레스. 그래서 이게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정말 평생 가져갈 습관? 약간 마라톤처럼 접근해야 해요. 아, 평생 가져갈 습관, 마라톤. 그럼 구체적으로 이 최소한의 법칙, 이걸 어떻게 좀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역시 시작은 식단이겠죠? 네, 맞습니다. 가장 기본은요, 가공을 좀 최소화한 내추럴 식품 위주로 고르는 거예요. 내추럴 푸드. 네, 영양소는 많은데 칼로리는 막 높지 않은 음식들. 예를 들면 지방 적은 살코기, 생선, 아니면 신선한 채소, 과일, 통곡물 이런 거요. 그냥 건강한 음식들이네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포만감도 주면서 영양 균형 맞추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 포만감 얘기하셨는데 사실 다이어트 할 때 배고픔 참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이거 좀 잘 다스리는 방법 없을까요? 아, 있죠. 포만감 관리하는 단백질이 진짜 핵심이에요. 단백질? 네, 매 끼니마다 단백질을 좀 적절하게 챙겨 드시면 그 허기짐을 훨씬 덜 느끼게 돼요. 그리고 채소나 과일, 콩 종류에 많은 식이섬유 있죠. 네, 섬유질. 이게 소화 속도를 좀 늦춰줘서 포만감이 오래 가게 만들거든요. 아보카도나 견과류 같은 건강한 지방도 적절히 먹으면 좋고요. 오, 지방도요? 네, 건강한 지방은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간식이 문제인데. 아, 간식 못 참죠. 그렇죠. 막 과자나 빵 이런 거 대신에요. 방울토마토 한 줌이라든지 아니면 삶은 계란 한두 개. 이렇게 칼로리는 낮은데 만족감 주는 걸로 바꾸는 거. 이게 생각보다 차이가 커요. 아, 그런 작은 변화들이 모이는 거군요. 그러고 보니 물 마시는 습관도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특히 밥 먹기 전에 마시면 좋다던데. 그리고 자기 전에는 또 안 먹는 게 좋다고 하고요. 네네. 둘 다 아주 좋은 전략입니다. 보통 잠들기 한 2-3시간 전부터는 좀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게 소화에도 부담 없고 잠도 더 잘 오고요. 네. 그리고 물은 뭐 우리 몸에 필수잖아요. 충분히 마시면 신진대사도 원활해지고 가끔 우리가 목마른 걸 배고픈 거로 착각할 때가 있거든요. 아, 맞아요. 그럴 때 있어요. 네, 그걸 막아줘요. 실제로 식사 전에 물 한 컵 딱 마시는 게 식사량을 좀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오, 신기하네요. 물 한 잔의 힘이. 그렇죠. 근데 또 헬스장 갈 시간 없다고 운동 아예 포기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일상생활에서 그냥 조금씩 움직이는 거, 그것도 중요하다면서요. 그게 니트라고 하던데. 아, NEAT? 네, 네, 맞아요. 비운동성 활동 열생성. 네, 어려운 말인데 이게 효과가 큰가요, 생각보다? 네, 이게 뭐냐면 우리는 그냥 막 운동해야지 이게 아니라 일상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쓰는 에너지예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오르기 아니면 전화 통화할 때 좀 서서 하기, 조금 더 걷기.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요. 하루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꽤 큰 부분을 차지해요. 헐, 티끌모아 태산이네요, 진짜. 네, 의외로 무시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만 더 보태자면 너무 막 엄격하게만 하면 사람이 지치잖아요. 그렇죠. 금방 포기하게 되죠. 네. 그래서 가끔은 좀 유연하게,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평소에 좀 참았던 음식, 먹고 싶었던 거 즐기는 치팅밀 같은 거요. 이게 심리적으로 박탈감을 줄여줘서 꾸준히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아, 치팅밀. 죄책감 느꼈는데 괜찮은 거였군요. 네, 전략적으로 활용하면요. 때로는 이런 식사가 우리 몸 대사가 너무 느려지는 걸 막아주는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칼로리 숫자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건강한 습관을 내 몸에 맞춰서 만들어가는 거죠. 네네, 자연스럽게. 결국 이 지속 가능한 체지방 관리라는 건요. 단순히 칼로리 더하고 빼는 산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몸은 변화에 정말 생각보다 잘 적응하거든요. 그렇죠. 절약 모드처럼. 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진짜 어려운 과제는 단순히 에너지 부족 상태를 만드는 것 그 자체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상태에 대해서 우리 몸이 보이는 자연스러운 적응 반응들. 예를 들면 뭐 대사율이 떨어진다거나 식욕이 막 늘어난다거나 하는 것들을
어떻게 좀 현명하게 잘 다루고 관리해 나가느냐. 이게 진짜 핵심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운동해도 근육은 잘 안 늘고 살은 그대로라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시죠? 어쩌면 단백질 섭취 방식에 해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흔히 단백질은 그냥 근육 만드는 데만 쓰인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맞아요. 사실은 체지방을 줄이면서 동시에 근육을 늘리는 뭐랄까 신체 재구성 과정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신체 재구성. 단순히 재료 공급 그 이상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 몸을 변화시키는 열수인 셈이죠. 운동하고 나면 근육이 회복되고 또 성장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SRA 사이클의 그 적응 단계? 네네. 이때 단백질이 필수 아미노산을 딱 공급해서 손상된 근육을 고치고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보통 단백질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오히려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거. 아, 그 최소 유효량 개념이군요. 네, 맞아요. 최소 유효량. 이게 어쩌면 지속 가능한 변화의 진짜 열쇠라 될 수 있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체지방 감량 쪽에서도 단백질이 정말 중요해요. 첫째로 포만감이 엄청 크거든요. 포만감. 네, 탄수화물이나 지방보다 훨씬 든든함이 오래 가요. 그 배고픔 호르몬, 그렐린 분비를 좀 억제하고 소화도 천천히 되니까요. 그렇군요. 자연스럽게 전체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죠. 이게 바로 칼로리 부족 상태를 만드는 뭐랄까 비밀 병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 위주로 먹으면 배가 좀 든든하고 군것질 생각이 덜 나는 거군요. 와, 이거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둘째는 음식의 열 효과, TEF라고 하죠. TEF요? 우리가 음식을 소화시킬 때도 에너지가 드는데 단백질은 소화 과정에서 다른 영양소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태워요. 약간 신진대사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소화시키면서 칼로리를 더 쓴다니 재밌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이어트 할 때 칼로리 섭취를 줄이면 근육이 빠지기 쉬운데 이걸 막아줍니다. 맞아요. 근육 빠지면 기초대사량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네, 바로 그거죠. 그럼 살 빼기가 또 힘들어지거든요. 단백질을 충분히 먹으면 근육은 지키면서 체지방 위주로 감량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보통 건강 생각하면 체중 1kg당 0.8g 정도라고 하는데 네, 그건 일반적인 유지 목적이고요. 저희 목표인 신체 재구성을 위해서는 1.6g에서 2.2g까지 권장된다는 거죠. 우와, 거의 2배네요. 왜 이렇게 차이가 큰 건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일반적인 건강 유지는 그냥 현 상태를 지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신체 재구성은 근육은 늘리고 지방은 빼는 아주 적극적인 변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근육 회복과 성장에 더 많은 아미노산이 필요하고 또 칼로리 제한 중에 근육 손실을 막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요구량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이해가 되네요. 그럼 여기서도 아까 말한 최소 유효량 개념이 중요하겠군요. 맞습니다. 무조건 2.2g 막 채우려고 애쓰기보다 최소 1.6g per kg 정도를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이 더 효과적이라는 말씀이시죠? 정확해요.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매일 최소 1.6g per kg을 목표로 하고 사실 어느 지점을 넘어가면 더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계속 비례해서 커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자, 이제 이 총량을 어떻게 나눠 먹는지가 또 중요한데요. 여기서도 최소 유효량 접근법이 유용해요. 하루 총량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나눠 먹는 게 좋다는 이야기는 저도 들어봤어요. 네, 맞아요. 우리 몸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단백질량에 좀 한계가 있어서요. 하루 총량을 한 3번에서 5번 정도로 나눠 먹는 것이 근단백질 합성을 꾸준히 자극하는 데 더 유리합니다. 3번에서 5번이요? 네. 여기서의 최소 유효량은 각 식사당 최소 20g에서 40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걸 목표로 하는 거예요. 와, 끼니당 20에서 40g. 네. 복잡하게 막 몇 시간 간격 계산하고 이러기보다 그냥 매 끼니 이 최소 기준을 채우는 게 더 실용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거죠. 매 끼니 20에서 40g 최소 기준. 이거 흥미롭네요. 예전에는 왜 운동 끝나고 30분 안에 단백질 쉐이크 딱 마셔야 한다. 이런 기회의 창 이야기 진짜 많았잖아요. 네. 네, 그 단백동화창 개념. 네, 이것도 좀 달라졌나요, 요즘엔? 네, 그 개념은 예전만큼 그렇게 절대적인 걸로 보진 않아요. 물론 운동 전후 몇 시간 내에 예를 들어 1시간에서 3시간 사이에 단백질을 먹는 게 분명 이점은 있죠. 있긴 있군요. 네, 하지만 하루 총 단백질 섭취량이랑 그걸 규칙적으로 잘 나눠 먹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전체 양과 분배가 더 중요하다. 그렇죠.
최소 유효량 관점에서 보면 운동 끝나고 그냥 몇 시간 안에 단백질이 포함된 식사를 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운동 끝나자마자 막 강박적으로 쉐이크부터 찾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와, 이건 진짜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을 것 같아요. 약간 강박을 좀 덜 수 있겠네요. 그럼 실제로 매 끼니 20에서 40g 이거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좀 막막한데요? 생각보다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손바닥 크기 정도 있잖아요. 그 정도 살코기나 생선 한 조각이 대략 20g에서 30g 정도 단백질이라고 어림짐작할 수 있어요. 아, 손바닥 크기 하나요? 네. 물론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매번 저울로 재기 어려울 때 간편한 기준점이 될 수 있죠. 가장 좋은 건 역시 살코기, 닭고기, 생선, 계란, 아니면 그릭 요거트나 코티지 치즈 같은 유제품, 이런 내추럴 식품을 우선하는 거죠. 손바닥 크기 하나가 20, 30g이다니 생각보다 가늠하기 쉬운데요? 그럼 매 끼니마다 손바닥 하나 정도는 꼭 챙겨 먹어야겠네요. 식물성 식품 중에서도 좋은 게 많다고 들었어요. 물론입니다. 우리 주변의 친숙한 식물성 식품 중에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 정말 많아요. 콩 종류, 특히 대두는 100g당 단백질이 약 34g이나 돼요. 거의 닭가슴살 수준이죠. 와, 대두가 그렇게 많아요? 네. 그리고 두부 반무에는 한 10g 정도 들어있고요. 렌틸콩, 버섯, 아몬드나 호박씨 같은 견과류, 심지어 시금치나 브로콜리에도 단백질이 꽤 들어있습니다. 다양하게 활용하는 게 영양균형에도 훨씬 좋겠죠? 그렇겠네요. 단백질 파우더 같은 보충제는 목표량을 채우기 좀 어려운 날, 그럴 때 편리한 보조 수단이지 이런 내추럴 식품 위주의 식단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어디까지나 보조 수단이다? 네. 결국 완벽하게 막 계산된 계획을 따르기보다 매일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이 최소 유효량 원칙을 지키는 것. 이게 우리 몸을 변화시키는 진짜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운동 열심히 하는데도 근육은 잘 안 늘고 살은 또 그대로인 것 같다고요. 이게 참 고민이죠. 근육을 늘리면서 동시에 체지방을 줄이는 거. 이른바 바디 리컴포지션. 이게 진짜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특히 운동을 처음 시작하셨거나 좀 쉬었다가 다시 하는 분들에게는요, 충분히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 있어요. 정말요? 그게 왜 초보자한테 더 쉬운 건가요? 네, 그게 이제 바디 리컴포지션이라는 게 말 그대로 근육량은 늘리고 체지방은 줄이는 건데요. 운동 경험이 적을수록 우리 몸이 새로운 자극에 엄청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이걸 초보자 효과, 영어로는 뉴비 게인즈라고 부르죠. 뉴비 게인즈, 네네. 이 시기에는 몸에 저장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서 근육 만드는 걸 도와주는 거죠. 그럼 반대로 운동 경력이 좀 있는 사람은 훨씬 어렵겠네요.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한가요? 그쵸. 경력이 쌓이면 초보자 때처럼 막 드라마틱한 변화를 짧은 시간에 얻기는 좀 어려워지죠. 근데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조금 더 정교한 영양 관리나 훈련 계획이 필요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떤 경우든 특히 처음에는요. 막 복잡한 방법 시도하는 것보다 몇 가지 핵심 원칙을 꾸준히 지키는 거,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핵심은 결국 단순함에 있다는 거군요. 많은 분들이 막 온갖 복잡한 방법 찾으시는데 결국 중요한 건 꾸준한 훈련, 똑똑한 영양 섭취, 단백질 충분히 먹고 또 잘 자는 거. 이 네 가지군요. 정확합니다. 이 네 가지가 서로 딱 맞물려 돌아가면서 시너지를 내는 거죠. 그럼 그 핵심 원칙들을 위한 최소 실천 강령 같은 게 있을까요? 이것만은 꼭 하자, 이런 거요? 네, 그럼요. 첫 번째는 바로 훈련입니다. 주 2회에서 한 4회 정도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처럼 여러 관절이랑 근육을 같이 쓰는 복합 관절 운동 위주로 하는 게 효율적이에요. 복합 관절 운동이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점진적 과부하예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다음 주에 조금이라도 더 무겁게 들거나 횟수를 늘리거나 세트 수를 늘리거나 이런 식으로 근육에 계속 새로운 자극을 줘야 합니다. 점진적 과부하. 근데 이게 말은 쉬운데 꾸준히 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혹시 부상 없이 안전하게 무게나 횟수 늘리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좋은 질문인데요.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자세죠. 정확한 자세를 유지하는 거, 그리고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무조건 무게만 막 올리려고 하지 말고요. 통증이 느껴지면 쉬거나 강도를 조절해야죠. 네네, 욕심내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훈련만큼 중요한 게 휴식입니다. 근육은 쉴 때 성장하거든요. 자극, 스티뮬러스를 줬으면 반드시 회복, 리커버리, 적응, 어댑테이션, 이 SRA 사이클을 기억해야 해요. 몸이 회복할 시간을 줘야 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극, 회복, 적응, SRA 기억해 두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최소 실천 강령은 뭔가요? 두 번째는 단백질 섭취입니다. 근육 만드는데 단백질이 필수라는 건 다들 잘 아실 텐데요. 네, 단백질 중요하죠. 얼마나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양은 하루에 자기 체중 1kg당 한 1.6g 정도예요. 예를 들어 내가 70kg이다. 그러면 하루에 한 112g 정도 먹는 거죠. 112g이요? 네. 근데 이걸 한 끼에 막 몰아서 먹기보다는 하루 3-4끼에 걸쳐서 나눠 먹는 게 흡수나 활용이 더 좋습니다. 몇 끼니마다 손바닥 크기 정도, 살코기나 생선, 닭가슴살, 콩, 두부 같은 단백질 식품을 포함시킨다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거예요. 아, 손바닥 크기. 그렇게 생각하면 좀 가늠하기 쉽겠네요. 그리고 단백질이 근육 회복이나 성장 말고도 포만감을 높여줘서 전체 식사량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 최소 실천 강령, 현명한 칼로리 조절과도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체지방 감량이 목표라면 막 굶는 게 아니고요. 지속 가능한 수준에서 약간의 칼로리 부족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아, 약간의 칼로리 부족 상태? 네. 식단은 가공을 좀 덜한 채소, 과일, 통곡물, 살포기 같은 내추럴 식품 위주로 짜는 게 좋고요. 설탕 많이 든 음료나 과자, 가공식품은 좀 의식적으로 줄이시는 게 중요해요. 물 충분히 마시는 건 기본이고요. 칼로리 결손이라고 하면 무조건 막 적게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내추럴 식품 위주로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면서도 자연스럽게 칼로리 조절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식사할 때 TV나 스마트폰 보면서 먹기보다는 음식 자체에 좀 집중하면서 천천히 드시는 거 마음 챙김 식사라고 하죠. 이것도 과식을 막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마음 챙김 식사. 네, 좋은 습관이겠네요.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실천 강령은 뭔가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좀 놓치기 쉬운데 바로 충분한 수면입니다. 아, 잠자는 거요? 운동하고 잘 먹는 것만큼이나 이게 중요한가요? 네. 정말 중요합니다. 매일 밤 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깊고 질 좋은 잠을 자는 걸 목표로 하셔야 해요. 우리가 자는 동안 몸이 회복되고 손상된 근육 조직도 복구하고요. 또 성장 호르몬처럼 근육 성장이나 지방 분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들이 분비되고 균형을 맞추거든요. 와, 잠자는 동안에도 몸이 그렇게 바쁘게 일하는군요. 네, 그래서 잠이 부족하면 이런 과정들이 다 방해를 받아요. 아무리 열심히 운동하고 잘 챙겨 먹어도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 진짜 네 가지 다 기본적인 건데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것들이네요. 훈련, 단백질, 칼로리 조절, 그리고 수면. 맞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마지막 요소가 있어요. 바로 일관성과 인내심입니다. 일관성과 인내심. 네, 바디 리컴포지션은 근육만 늘리거나 지방만 빼는 것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거든요. 눈에 보이는 변화가 좀 더디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거나 조급해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맞아요. 완벽하게 하려다가 지쳐버리는 것보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꾸준히 하는 게 결국 변화를 만드는 것 같아요. 저도 경험해봐서 알아요. 그렇죠. 완벽하게 지키려고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이 단순한 원칙들을 꾸준히 몇 주든 몇 달이든 이어가는 그 힘 자체가 변화를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라고 생각해요. 의지와 꾸준함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네. 현실적인 기대치를 가지고 과정을 좀 즐기는 마음으로 하는 게 좋겠네요. 여기까지 라디오처럼 듣는 세계적인 운동 정보였습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